당신의 자산이 위험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2월, 정확히 일주일 후면 대폭락이 시작됩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솔직하고 어쩌면 조금은 아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다시 0원이 되죠. 점심값만 원시대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서울시의 아파트 값은 내가 평생 숨만 쉬고 모아도 못 살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인가? 내가 게을러서인가? 아니요. 단언컨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시스템적으로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아주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훔쳐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제정책 혹은 경기부양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거대한 사기극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믿어왔던 돈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박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다면서 웃는 얼굴로 돈을 찍어내는지,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그 추악한 뒷면을 보게 되실 겁니다. 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12월 18일 금리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린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거든요. 지금 4.75%에서 5.25%면 0.75%포인트 상승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글로벌 자금이 모조리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투자하고 있던 외국인 자금 53조 원이 일주일 안에 빠져나갑니다. 코스피는 2,500선이 무너지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할 겁니다. 이미 어제부터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마감가 2,517포인트, 전일 대비 마이너스 3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거래량을 보십시오. 평소의 3배입니다.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한 겁니다. 개미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5만 원선이 깨졌습니다. 48,5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삼성전자가 5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시장 전체가 무너진다는 신호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삼성전자가 먼저 무너졌었습니다. 그때 4만 원까지 떨어졌었죠. 지금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십시오. 어제 1426원에서 오늘 아침 1438원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12원이나 뛰었어요. 이런 속도면 일주일 후에는 1,500원을 넘습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기업들 원자재비가 급등합니다. 연쇄부도가 시작되는 거죠. 뉴스만 틀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인플레이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필수적이다. 마치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진짜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현대 경제학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은 국가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국민의 구매력을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세금이죠.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 수법은 정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 시대로 가봅시다. 로마에는 데나리우스라는 은화가 있었어요. 제국 초기에는 이 동전이 거의 100%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건전했죠. 그런데 황제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전쟁도 해야 하고 거대한 건축물도 지어야 하고 본인들 사치도 부려야 하는데 세금으로는 턱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국민 여러분, 제가 돈이 좀 필요하니 세금을 2배로 걷겠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반란 일어나고 목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황제들은 아주 꼼수를 씁니다. 조폐창을 몰래 불러서 명령하죠. 야, 은화 녹여서 거기에 구리를 좀 섞어. 은함량을 좀 줄여서 동전 개수를 늘리라고. 처음엔 티가 안 났습니다. 은 90%, 구리 10%. 그런데 이게 맛을 들이니까 멈출 수가 없죠. 나중에는 은 50%. 결국 로마 제국 말기에는 은함량이 5%도 안 되는 사실상 구리 동전에 은도금만 살짝 씌운 쓰레기 동전이 되어버립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황제는 늘어난 동전 개수만큼 부자가 됐지만 시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상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동전 색깔이 왜 이래? 이거 가짜 아니야? 동전의 가치를 믿지 못하니 물건값을 올려받기 시작합니다. 빵 한 조각 사려면 예전엔 동전 한 개면 됐는데 이제는 한 주머니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시민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나는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동전을 모았는데 왜 살림살이는 점점 더 팍팍해지지? 이게 바로 로마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화폐 시스템의 붕괴. 그런데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십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쓰는 달러, 원화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은을 섞는 방식에서 컴퓨터 엔터 키를 눌러 숫자를 늘리는 양적완화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어요. 에이, 그래도 경제가 성장하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자본주의, 기술이 발전하는 세상에서는 물가가 어떻게 되어야 정상일까요? 오르는 게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물가는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아주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름하여 달걀 이론입니다. 외부와 차단된 작은 섬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섬에는 달걀 3개와 현금 3만 원만 존재합니다. 그럼 달걀 하나의 가격은 얼마죠? 네, 10,000원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양계장 주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닭을 키우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생산성이 좋아져서 달걀이 6개가 됐어요. 자, 섬에 있는 돈은 여전히 3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럼 달걀 하나의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3만 원 나누기 6개, 즉 5,000원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이게 바로 기술혁신의 힘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물건이 흔해지니까 가격은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TV, 컴퓨터, 스마트폰 성능을 생각해보세요. 20년 전보다 성능은 수천 배 좋아졌는데 가격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싸졌죠. 이게 정상적인 시장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같은 월급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사고 더 풍요로워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짜장면 값, 김밥 값, 집값 미친 듯이 오르죠. 왜 그럴까요? 달걀 생산량이 줄어서, 닭들이 파업해서, 아닙니다.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섬으로 다시 가보죠. 달걀이 6개로 늘어나서 가격이 5,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갑자기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돈을 9만 원 더 찍어서 섬의 총 통화량을 12만 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달걀 가격은 어떻게 되죠? 12만 원 나누기 6개, 2만 원이 됩니다. 원래대로 계속 돈이 3만 원만 있었다면 5,000원에 살 수 있었던 달걀을 돈이 12만 원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여러분은 2만 원을 주고 사야 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여러분이 누렸어야 할 가격 하락의 혜택, 즉 풍요를 정부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명목으로 싹둑 잘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살기 좋아졌다라고 느껴야 할 감정이 왜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지라는 절망감으로 바뀐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돈을 풀면 그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나한테도 오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걸 낙수효과라고 포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 경제에는 캔틸런 효과라는 아주 잔인한 법칙이 작동합니다. 캔틸런 효과가 뭐냐? 쉽게 말해 새로 찍어낸 돈을 누가 가장 먼저 만지느냐가 부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낼 때 헬리콥터 타고 여러분 집 마당에 뿌려주나요? 아니죠. 그 돈은 가장 먼저 중앙은행을 거쳐 시중은행, 그리고 대기업과 거대 금융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이 막대한 돈을 아주 싼 이자,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이 빌립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뭘 할까요?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는 건 아주 일부고요. 대부분은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회사를 인수합병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돈을 쓸 때는 아직 시중에 돈이 풀리기 전이라 물가가 오르기 전입니다. 즉 가치가 짱짱한 돈으로 헐값이 된 자산들을 쓸어 담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자산 가격은 폭등합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고 주가가 천정부지로 상승하죠. 그럼 이 돈이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누구에게 갈까요? 바로 월급쟁이 직장인 자영업자, 연금생활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이 돈이 쥐어질 때쯤이면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앞서 부자들이 돈을 다 써버린 탓에 시중 물가는 이미 다 올라 있습니다. 짜장면도 오르고 집값은 이미 저 세상 가격이 되어 있고 내 월급의 가치는 똥값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 돈 풀기는 부의 재분배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의 가치를 몰래 빼내서 자산을 가진 부자들에게 몰아주는 역진적 부의 이전입니다. 팬데믹 때 기억하시죠? 자영업자들은 문 닫고 쪼그려 앉아 있는데 백화점 명품관 앞에는 새벽부터 줄을 서고 주식과 코인은 떡상하고 강남 아파트 값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철저하게 계산된 메커니즘의 결과입니다. 이 시스템이 진짜 악랄한 건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위기가 터지면 그 본색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패턴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은행과 대기업들은 경제가 좋을 때 빚을 내서 덩치를 키웁니다. 레버리지라고 하죠. 위험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경영진은 수십억 성과급 잔치를 하고 주주들은 배당금을 챙겨갑니다. 내가 잘해서 돈 번 거야라며 이익을 철저히 사유화합니다. 그러다 거품이 터지고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하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정부님, 우리 망하면 나라 경제 다 무너지는 거 아시죠? 실업자 쏟아질 텐데 감당 가능하세요? 일명 대마불사 논리로 정부를 협박합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하죠? 경제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합니다. 이 공적자금이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가요?
아니요. 바로 여러분이 피땀 흘려낸 세금 그리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를 볼까요?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탐욕스럽게 파생상품 팔다가 전 세계 경제를 말아먹었는데 정작 그들은 정부 구제금융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나자마자 다시 역대급 보너스 잔치를 벌였죠. 우리나라 IMF 때도 보세요. 국민들은 나라 살리겠다고 장롱 속 금반지까지 꺼내왔는데 부실경영에 책임을 져야 할 재벌 기업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을 잘라내고 공적자금으로 비타감받고 더 거대해졌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성공에 대한 보상만큼이나 실패에 대한 책임도 엄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돈을 벌면 내 돈 잃으면 국민 세금이라는 기괴한 손실의 사회와 구조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카지노에서 도박하다 돈 잃은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좀 더 미래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의 노후가 걸린 연금입니다. 이것만큼 국민을 대놓고 기만하는 제도도 드뭅니다. 국가는 약속합니다. 젊을 때 돈 내라. 국가가 잘 굴려서 늙으면 돌려줄게. 많은 분들이 이걸 저축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믿죠. 하지만 진실은 폰지 사기와 구조적으로 너무나 흡사합니다. 폰지 사기가 뭡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 돈 챙겨주는 돌려막기죠. 지금의 국민연금 구조가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낸 돈은 금고에 보관되는 게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지금의 노인들에게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나중에 너희가 늙으면 그때 젊은이들에게 걷어서 줄게. 이게 핵심입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경제가 고속 성장할 때는 이 방식이 통했습니다. 젊은이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세계 최저 출산율, 인구 절벽. 이제 곧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정부도 압니다. 이대로 가면 답이 없다는 걸. 그래서 매번 연금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죠.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적게 받으세요. 민간보험사가 고객님 저희가 사정이 어려워서 약관 바꾸고 지급액 좀 줄일게요. 하면 당장 소송감이고 감옥 갈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법을 바꿔서 이걸 합법적으로 강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230, 450 세대는 평생 월급에서 꼬박꼬박 돈을 뜯기지만 정작 본인들이 받을 때가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용돈 수준도 안 되는 돈을 받거나 그마저도 못 받을 공산이 높습니다. 이건 세대 간의 약속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구조적 착취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왜 우리는 이걸 몰랐을까? 정답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금융 용어들 한번 보세요. 양적 완화, 지급 준비율, 파생상품, MBS, CDS. 전문가들도 혀를 내둘 정도로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왜냐? 그래야 일반 국민들이 아유, 경제는 너무 어려워. 똑똑한 분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관심을 끄니까요. 이 복잡성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위장막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의 기원은 1694년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 왕실은 프랑스와 전쟁을 하느라 돈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손을 벌립니다. 이때 만들어진 게 영란은행입니다. 부유한 상인들이 은행을 만들어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정부는 그 대가로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영원히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때부터 국가는 빚을 통해 유지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당장 표를 얻기 위해 빚을 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합니다. 멀쩡한 보도블록 뒤집어 엎고 타당성 없는 공항 짓고 각종 지원금 뿌리죠. 국민들은 와, 정부가 돈 준다 하고 좋아하지만 그 돈이 사실은 나와 내 자식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건 잊어버립니다. 언론은 말합니다. 국가부채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정말 그럴까요? 그 부채 중 얼마나 진짜 생산적인 곳에 쓰였습니까? 대부분은 기득권의 배를 불리거나 비생산적인 곳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부채의 더미에 걸린 채 평생 이자를 갚기 위해 일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자, 이야기가 너무 아픈가요? 화가 나서 미치겠나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 썩었네, 정치인들 다 도둑놈들이네 하고 욕만 하고 끝내면 여러분의 인생은 1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력한 피해자로 남게 될 뿐입니다. 그들은 절대 이 시스템을 스스로 바꾸지 않습니다. 꿀단지를 누가 제 발로 차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같이 일만 하다가 가난하게 늙어 죽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3가지만 실행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이번 위기는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신호는 석 달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9월부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9월에 4.2%였는데
지금 4.8%입니다. 0.7%포인트나 올랐어요. 이런 속도로 오르는 건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달러가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린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10월부터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기 시작했거든요.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판 한국 주식이 13조 원어치입니다. 11월에는 15조 원어치를 팔았어요. 이렇게 계속 팔면 12월에는 20조 원어치를 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매물이 나오는 건 12월 18일 이후입니다. 왜 12월 18일인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조금씩 빠져나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금리가 오르면 본격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대홍수가 시작되는 거죠.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노선입니다. 12월 18일, 정확히 일주일 후가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날을 넘기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모든 게 일주일 안에 결정됐거든요. 1997년 12월 3일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그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코스피가 4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25% 폭락한 거죠. 환율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2배나 뛰었습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는데 그 일주일 전부터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코스피가 2000포인트에서 1300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35% 폭락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벌써부터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부터 외국인 매도가 급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선물시장에서 대량 매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해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12월 17일부터는 본격적인 매도가 시작됩니다. 12월 18일 연준 발표 직후에는 대폭락이 시작되겠죠. 하루 후인 12월 15일에는 코스피가 2400선이 깨질 겁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도 패닉셀링에 나서겠죠. 거래량이 평소의 5배까지 급증할 겁니다. 이틀 후인 12월 16일에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합니다. 수입업체들이 달러 확보에 나서면서 환율이 급등할 거예요. 원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에서 90달러까지 오를 겁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가격으로는 10% 이상 인상되는 거죠. 사흘 후인 12월 17일에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립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재 4.5%에서 5.2%로 오를 겁니다. 신용대출 금리는 7%를 넘어설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넷째 날인 12월 18일, 운명의 날이 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코스피는 장 시작과 함께 2300선이 깨질 거예요.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하고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우려까지 나올 겁니다. 다섯째 날인 12월 19일에는 기업들 연쇄부도가 시작됩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건설업체, 화학업체, 유통업체 순서로 부도가 이어질 겁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소비가 위축됩니다. 여섯째 날인 12월 20일에는 정부가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장은 이미 패닉 상태에 빠졌거든요. 아무리 정책을 내놔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정부가 나선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일곱째 날인 12월 21일에는 모든 게 끝납니다. 이때는 이미 늦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산의 30% 이상을 잃을 겁니다. 반대로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키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실행하면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첫 번째는 현금 확보입니다. 무조건 현금을 확보하세요. 얼마나 확보해야 하느냐고요? 여러분 총 자산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들고 계십시오.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던 주식의 절반은 오늘 당장 팔아서 현금화하세요. 여기서 제가 그 탈출구를 위한 세 가지 핵심 마인드셋을 제안합니다. 첫째, 원화 저축에만 목숨 걸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것, 숭고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는 건 내 자산이 녹아내리도록 방치하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은행 이자가 3%인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5, 10%씩 오르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매년 재산이 삭개되고 있는 겁니다. 저축은 미덕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의 화폐 시스템에서는 무지의 소산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실물 자산을 가지십시오.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될 때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시스템은 자산을 가진 자에게 돈을 몰아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노동소득을 하루빨리 자산소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러닝머신 위에서 쉬지 않고 뛰어야 할 겁니다. 셋째,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돈은 남의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다. 손흥민 선수가 왜 일주일에 수억 원을 벌어요? 공을 잘 차서 아닙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즐거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줬기 때문입니다. 동네 편의점 알바생이 적게 버는 이유는 그 일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누구나 대체할 수 있는, 즉 문제 해결의 난이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쫓지 말고 가치를 쫓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 고통, 욕망을 찾으십시오. 아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큰 문제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걸 해결해주고 여러분이 해결해준 문제의 크기만큼 대가를 받으세요. 내가 직접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해결하는 사람, 즉 우량 기업에게 투자라도 하십시오. 그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기업이 성장해서 돈을 벌 때 숟가락을 얹는 거죠. 왜 현금이 중요한가? 위기가 오면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심지어 금까지도 떨어져요. 하지만 현금만큼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현금을 원하기 때문이죠. 1997년 IMF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요?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났을 때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주식이 바닥을 칠 때 대량으로 매수했어요. 2000년대 초반 부동산 대박, 주식 대박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월급쟁이라면 연봉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들고 계세요.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1,500만 원은 현금으로 확보하십시오. 자영업자라면 월 매출의 6개월치는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월 매출이 2천만 원이라면 1억 2천만 원은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해요. 부동산 투자자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확보하세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2억 원은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추가 매수 기회가 오기 때문이에요. 현금은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은행 예금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한 은행에만 맡기지 마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거든요. 그 이상은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보관하십시오. 시중은행 3곳 이상에 나눠서 예금하세요. 40대 직장인 김대리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대리는 2023년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3억 5천만 원. 금리는 4.5%였어요. 한 달에 이자만 13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12월 18일 이후 기준금리가 5.25%까지 오르면 김대리 대출금리도 5.5%로 올라갑니다. 한 달 이자가 145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월 15만 원씩 더 내야 합니다. 1년이면 180만 원 더 내야 해요. 더 큰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현재 5억 원인데 4억 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김대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가치는 4억 원인데 대출은 여전히 3억 5천만 원입니다. 역전세난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김대리가 지금 현금을 확보했다면 어떨까요? 2억 원을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칠 때 추가로 한 채 더 사는 겁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를 2억 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김대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달러 확보입니다. 현금 중에서 30% 이상은 달러로 바꿔서 들고 계세요. 원화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달러는 계속 강해질 거예요. 지금 환율에서 사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달러를 확보해야 하는가? 총 현금의 30%를 달러로 바꾸세요. 현금이 3천만 원 있다면 900만 원어치는 달러로 바꾸는 겁니다. 현재 환율 1438원으로 계산하면 약 700달러 정도입니다. 달러는 어떻게 확보하느냐?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인터넷 뱅킹입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에서 5분 만에 달러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환전 수수료도 기존 은행보다 저렴합니다. 카카오뱅크는 환전 수수료가 0.2%밖에 안 돼요. 1000달러 바꾸는데 수수료가 2달러뿐입니다. 은행에 직접 가서 바꾸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일반 은행은 환전 수수료가 0.5%거든요. 1000달러 바꾸는데 5달러나 수수료를 내야 해요. 그것보다는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는 게 현명합니다. 달러를 언제 바꿔야 하느냐? 오늘 당장 바꾸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 후면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1,438원에서 1,500원까지 오르면 4.2% 더 비싸지는 거예요. 100만 원어치 달러를 사려면 4만 원 더 내야 합니다.
분할 매수 전략도 좋습니다. 오늘 3분의 1, 내일 3분의 1, 모레 3분의 1씩 나눠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매수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12월 17일까지는 모든 달러 매수를 완료하세요. 그 이후로는 환율이 급등할 거거든요.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사장은 서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월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순이익은 3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런데 최근에 원자재비가 계속 올라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치킨 원료인 닭고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기름값도 오르고 포장재료비도 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입품이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이런 비용들이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박 사장 입장에서는 정말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박 사장이 미리 달러를 확보했다면 어떨까요? 2천만 원을 달러로 바꿔놨다가 환율이 오를 때 다시 원화로 바꾸는 겁니다. 환율이 1438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4.2% 수익이 나와요. 2천만 원이 208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80만 원으로 원자재비 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경쟁업체들이 원자재비 상승 때문에 어려워할 때 박 사장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부채 줄이기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부터 정리하세요. 변동금리는 시한폭탄입니다. 12월 18일 이후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도 함께 오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현재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면 무조건 고정금리로 바꾸세요. 아니면 아예 상환해버리십시오. 대출 이자가 오르는 속도가 예금 이자가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빚을 갚는 게 예금하는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억 원 대출을 받고 있는데 현재 금리가 4.5%라고 가정해보세요. 한 달 이자가 112만 원입니다. 1년이면 13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5.5%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이자가 1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년이면 1500만 원이에요. 150만 원이나 더 내야 합니다. 이 돈이면 중소형 아파트 관리비 1년치와 비슷한 금액이에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만약 이 대출을 지금 상환할 여력이 있다면 무조건 갚으세요. 3억 원을 예금해봤자 이자가 연 4%라면 12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대출을 갚으면 1500만 원을 아끼는 거거든요. 300만 원 차이입니다. 신용카드 빚은 더욱 위험합니다. 신용카드 이자는 연 20%가 넘어요. 경기가 악화되면 이자율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빚부터 먼저 정리하세요. 적금을 깨서라도 신용카드 빚은 갚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한도도 미리 줄여놓으세요.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현금이 부족하니까 카드로 버티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카드값을 못 갚게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대출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지금부터 카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한도가 2천만 원이었다면 1000만 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쓸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절약하게 돼요. 강제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아낄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투자하기에 정말 좋아진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 섹터는 대표적인 경기민감 섹터에 속하는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경기민감 업종이라는 섹터의 가장 큰 특징은 말 그대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엄청 업황이 좋아졌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 반대로 또 극단적으로 안 좋아지는 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불경기일 때 싸지면 샀다가 호경기일 때 이제 비싸지면 팔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찌 보면 굉장히 매매하기에 쉽게 느껴집니다. 이 경기민감주가 어렵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경기민감주라는 것이 결국에는 마지막 사이클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식은 항상 선반영되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이 모두 올라가고 마지막에 사실상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게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쯤이면 사실 굉장히 늦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쯤에는 이미 다 올라가 버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벌써 주가가 움직인다고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경기 좋다고 체감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다들 경기 어렵다라는 거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시점인데 자동차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니, 뭐 요즘에 차 바꾸는 사람도 잘 안 보이는데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라 미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기민감주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더 안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최악은 지났다. 이제 경기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미리 선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좀 최악에서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경기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안 좋은 건데 더 안 좋아질 게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어쨌든 사이클을 타는 거고 경기라는 것도 최악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좋아질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또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두 번째 요인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불경기 때 생존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잘 버텨줘야 되는데 잘 못 버티고 사업이 위축된다든지 점유율을 뺏긴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진짜 망하든지 상장 폐지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면 경기 민감주가 투자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쉬운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임해보려고 하면 난이도가 마냥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경기 민감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한 사항들을 챙겨야 되는데 첫 번째, 불경기에 매수해서 호경기에 팔아야 된다. 이거는 크게 틀리지 않은 아주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제 이 경기 민감 업종이라는 게 어찌 보면 거의 이제 생존 기업들이 승자독식 구조로 가는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경기가 되면 어려운 기업들이 생기고 점유율 뺏기고 사업이 축소되고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호경기일 때 잘 재무관리라든지 사업 관리를 해온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불경기일 때 물론 이제 다 같이 어려워지는 건 똑같지만 오히려 외형 확장을 합니다. 그동안 벌어왔던 돈이라든지 현금 확보한 거라든지 잘 운영해왔던 사업을 토대로 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운 좋게도 그런 기업이 존재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매출 순위가 더 아래에 있었는데 치고 올라와서 차량 매출 순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3위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업이익 순위는 원래 더 아래에 있다가 이제 2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 3위 그리고 2위 이렇게 매출과 이익 순위를 끌어올린 거죠. 자동차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끌어올리면서요.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경기에 오히려 점유율을 늘리고 몸집 불리기에 성공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현대차 그룹이라고 불경기에 뭐 좋았을까요?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근데 나름 선방했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을 오히려 확장했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은 아주 상징적이라고 꼽히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현대차 그룹이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해서 달러를 벌어오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요즘 환율이 그나마 안정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높은 환율, 고환율 시대잖아요. 이럴 때 외화벌이 특히나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장부가치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오히려 불경기에 다른 기업들을 제치고 순위를 끌어올린 그리고 점유율을 확장한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생존 기업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존한 기업들은 망한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까지 뺏어오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 다시 말해서 자동차 시장이 커졌을 때 그 시장의 파이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장악해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예를 들면 1억짜리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이 10억으로 커졌어요. 근데 점유율을 그때 1억일 때 늘려놓은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10억 늘어난 것만큼 그 비율만큼 꼭 그 비율대로 먹진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비율만큼 근사치로 먹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익이라든지 매출 케이퍼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런 기업이 없었다.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기서 위축이 됐다 하면 투자할 만한 기업이 마땅히 없는데 현대차 그룹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역시 반도체, 자동차 같은 이런 수출유자 품목은 꼭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업종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을 기반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기에도 아주 괜찮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자동차 판매 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착공이나 판매 대수, 판매도 좀 늘어날 걸로 기대되고 있는 게 미국에서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을 이제 해쇼로 거의 언론이라든지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확정된 분위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후보를 한 명으로 축소시켰다. 간소화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년 초에 이제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이후에 이제 해셔가 진행이 되게 되면 연준 의장이 올라가게 되면 비둘기파적인 인물이거든요. 지금 12월 들어서면서 이제 조기 양극 긴축도 종료가 됐기 때문에 조기에 종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축을 종료했다라는 게 뭐예요? 돈을 걷는 거 이제 스톱했다는 겁니다. 멈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돈이 풀리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이제 돈이 유동성이 나오면서 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럼 미국에서부터 돈이 풀려나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시장이 이제 확장 국면,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 같은 투자시장이 호황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 12월 달에 지금 확률이 80%가 넘어가고 있고 심지어 이후에 내년에도 연준 의장이 이제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비둘기적인 인물,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인물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계속 돈이 풀리는 시장이 형성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결국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국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늘어나게 돼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무슨 말까지 했냐면 소득세를 그냥 면제해버리겠다 이런 말까지 꺼냈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안 걷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세금을 안 걷지 않겠죠. 근데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이 이전보다 훨씬 확 낮아지는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말은 이제 면제로 했지만 실상은 면제까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세금을 대폭 줄이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국민들에게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건보료나 연금 이런 거 내잖아요. 실제로 각종 세금들을 내지 않습니까? 월급 받으면. 근데 그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4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400만 원에서 뜰 것 떼고 하니까 300만 원 중후반대가 남더라. 40만 원 세금으로 뜯기더라. 이것저것 떼고 하니까. 근데 이거 40만 원 이제 뜯기다가 갑자기 한 20만 원밖에 안 뜯어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소득은 원래 400만 원 월급이어도 360만 원밖에 대통장에 안 남았었는데 380만 원 남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 국민들의 이제 실질소득이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자까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대출을 받는다든지 금융상품을 연계해서 자동차나 집을 사는데 훨씬 더 용이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래 살려던 것보다 좀 더 좋은 차나 좋은 집을 살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집을 바꿀 정도로 경기가 엄청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부터 이제 교체하는 수요가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이 갖춰지다 보니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겠어요? 그렇죠.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이제 최악은 벗어나겠구나. 2026년을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애솔루트 블록버스터 이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블록버스터라는 게 뭐예요? 엄청난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2026년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2026년은 주식시장에 있어서 엄청난 한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전성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임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자동차 종목들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역시나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현대차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기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정도의 이제 현대차 그룹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현대모비스 기업들은 아무래도 순환출자 구조를 현대차 그룹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해주는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 기대감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대차, 기아 물론 당연하고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아무래도 해운이라든지 운송 이러한 쪽까지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고객 예탁금과 신용잔고 추이 자체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 고객 예탁금이고 파란색이 이제 신용잔고인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훨씬 더 이제 신고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고 예탁금 같은 경우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돈이고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빚으로 투자하는 돈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계속 늘어나고 예금이 줄어들면 내가 이제 아파트를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대출이 3억이 껴있고 내 돈이 7억이었다라고 하면 구조 자체가 이제 빚이 7억이 되고 내 돈이 3억이 되는 구조. 이건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빚으로 투자하는 물량이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건강할까요? 불안할까요? 당연히 불안해지죠. 그래서 이 고객 예탁금과 신용잔고 비율이 이렇게 역으로 꺾이면서 깨져버리게 되면 사실상 시장이 충격을 한번 받을 가능성이 꽤나 높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마진을 확보한 채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예 매매를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요즘에 자동차 종목 급등하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LG그룹주들 급등하는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기업들 애초에 올라갈 만한 거를 우리가 알고 있던 기업들인데 제약바이오는 오늘 도정이 나오지만 로봇, 제약바이오, 원전 충분히 수익 낼 만한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최근에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도 다 날아가 버렸죠.
제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종목 보셔야 된다. 강조드렸지만 자동차 종목들도 이런 거를 올라가는 거 다 놓치는 거예요. 매매를 안 하고 계시면 차라리 빠지면 더 사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돈을 벌 것 같으니까, 확 가거나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예 투자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번에 매매, 이번에 한탕 해먹고 이제 빠지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재테크로 계좌 우상향 시키실 거잖아요. 다음 사이클도 있잖아요. 왜 이번 사이클에 목숨 걸려고 하십니까? 왜 풀베팅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번 사이클에서 적절하게 버시고 다음 사이클에서도 또 적절하게 버세요. 그럼 결국 돈은 계속 우상향됩니다. 그리고 내가 적절하게 벌려고 해도 시장이 가만히 안 둬요. 주식시장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는 한 20-30% 수익 낼 생각이었는데 200-300%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라는 거는 시장이 벌어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버는 게 아닙니다. 그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대다수가 그러세요. 아, 내가 잘해서 돈 번 줄 알아요. 코로나 때도 코로나 때 그냥 옆집 누렁이 뒷둥이 데려와서 누렁이가 종목 못 찍을까 하면 멍멍해서 찍으면 그거 올라갑니다.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속된 말로 격하게 표현하면 개나 소나 다 돈 버는 장입니다. 그럼 그걸 진짜 잘해서 벌었다고 할 수 있는가? 진짜 시장에서 오래 이제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그래서 더 겸손합니다. 내가 잘해서 번 게 아니구나. 시장이 벌어준 거구나. 그러면 시장이 벌어준 걸 내가 잘 챙겨야 되겠다.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시장이 계속해서 사이클마다 계속해서 벌어주는 시장을 만들어주는데 그걸 얼마나 잘 받아먹냐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받아먹을 수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시장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신호입니다. 환율이 요즘 안정됐다 불안했다 하는데 또다시 1470원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환율이 불안하다라는 거. 환율이 사실 예측이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불안해요. 한번 심리가 무너지면 순식간에 2000원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임계점을 방어를 못하는 지점부터는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지금부터 투자는 꼭 하시라. 그리고 여기에서 무너졌을 때 추매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시라. 금이랑 현금을 섞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 있어서 무난하게 수익 내기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한국 시장은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아마 전 세계 증시 상승률 1등 찍을 겁니다. 한번 무너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까지 고려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이 형성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12월에 조기 긴축 종료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완화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항상 상승자의 마음을 품고 가시고 가슴 한켠에 급락을 대비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가 되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대학 생활에서도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투자와 도박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건 리스크 관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고 있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진짜 인생 한방이다 해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냥 도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라리 카지노에서 확률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더 투자에 가깝습니다. 금융 문맹은 질병입니다. 그것도 전염성이 아주 강한 질병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가난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와 거대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인플레이션, 부채, 연금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우리의 지갑을 터는지 살펴봤습니다. 로마 시대에 변질된 동전부터 현대의 양적 완화까지 수법은 교묘해졌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무지를 이용해 소수의 권력을 유지한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경기가 어렵다는 뉴스만 보면서 한숨만 쉬는 희생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냉혹한 게임의 법칙을 간파하고 플레이어로서 내 자산을 지키는 성을 쌓을 것인가?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읽는 자에게 위기는 언제나 인생을 바꿀 기회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시스템의 피해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밟고 일어서는 승리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3가지 행동을 오늘 안에 끝내십시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더 늦출 수 없어요. 첫 번째, 현금 확보는 오늘 당장 하세요.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건 장이 열려있는 시간에만 할 수 있어요. 오후 3시 반까지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당장 HTS 켜고 매도 주문 넣으세요. 두 번째, 달러 확보도 오늘 안에 하십시오. 은행은 오후 4시까지만 영업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뱅킹은 24시간 됩니다. 지금 당장 앱 깔고 달러 통장 만드세요. 5분이면 됩니다. 세 번째, 대출 정리는 월요일까지 계획을 세우세요. 은행과 상담 약속을 잡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늦어도 12월 17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이걸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개월 후인 내년 6월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어요. 지금 총 자산이 5억 원인 사람을 가정해 봅시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에 2억 원, 부동산에 3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가 대폭락을 맞습니다. 주식은 30% 떨어져서 1억 4천만 원이 돼요. 부동산은 20% 떨어져서 2억 4천만 원입니다. 총 자산이 3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1억 2천만 원 손실입니다. 반대로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미리 현금 2억 5천만 원, 달러 7,500만 원을 확보해놨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각각 5천만 원씩만 남겨뒀어요. 대폭락이 와도 손실은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건 기회를 잡는다는 겁니다. 주식이 바닥을 칠 때 현금으로 대량 매수합니다. 부동산이 떨어질 때 추가로 한 채 더 사는 거죠. 달러로 환차익도 챙깁니다.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20% 수익이에요. 1,500만 원 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준비한 사람은 총 자산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1억 원 수익이에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의 격차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일주일 후에 그때 미리 준비할 거리라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상을 끄고 바로 실행하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 정확히 일주일. 이 일주일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